새해 첫 이 특별 강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인생이 뭐냐? 삶은 비와 D 사이의 시다. 그랬단 말이죠. B는 버스, 태어남, 출생, D는 데스, 죽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냐?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소리단 말이죠. 그런데 그 B와 D 사이의 C다. 그 C가 뭐냐? 챌린지, 도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때나 도전하는 거냐? 아니다. 찬스,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해야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건데 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도전해서 잡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챌린지,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주 공동체를 끌어오셨고 끌어가셔야 할 존경하는 CEO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요 조찬 포럼, 대한민국에 이런 포럼이 있겠습니까? 1000회가 넘도록 1070메타라고 그러셨죠? 1076회 이 자랑스럽게 포럼을 이끌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염홍섭 명예회장님, 유희열 회장님, 또 김구궁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모처럼 만에 국비를 사상 최대로 많이 확보했다는 낭보가 이렇게 들려온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 여러 가지 회자가 됩니다만 흥룡호회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용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흥룡, 그것도 60년 만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뱀 이무기가 용이 된단 말이지요. 근데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우선 자기 혁신이랄까요? 소위 그 껍질을 스스로 벗어야 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여의주를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의주를 물어야 이제 성천하는 건데, 그 여의주가 뭐냐? 우리가 여의주를 다 알아야죠. 그 여의주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먹고 실천하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여의주다. 금년 한 해 새해 설계를 멋지게 하고 설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고 또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우선 첫째는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이 평안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가정이 무탈하고 행복하시고, 세 번째는 하고 계시는 기업체, 직장, 소망하신 일들이 성취가 되는 정말 빛나는 전진과 도약의 그런 알찬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잠시 해고를 해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했고요. 때로는 그 되겠냐? 이렇게 비아냥 그림도 받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전했고, 도전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뤘던 그런 알찬 해였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 넘어오면서 물려받았던 숙제들 꽤 많았거든요. 우선 당장 도청 별관 문제 4년 6개월을 허송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0년 5월 달에 준공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30주년 해했던 2010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도청 별관 보존할 것이냐 할 것이냐, 랜드마크를 왜 세우냐 안 세우냐, 그런 등등으로 4년 6개월 허송했는데 그 문제 깨끗하게 해결돼서 아주 지금 잘 전당에 올라가고 있고요. 예정대로 2014년에는 어쨌든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이제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만약에 이것을 과거에 88 올림픽 아시안게임 했던 방식대로 외곽지를 풀어서 그린벨트나 자연 녹지를 풀어서 짓게 되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쉽지요. 까지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시 공동체 발전 방해하고 어긋난단 말입니다. 모두 알고 계신 대로 도심이 지금 비지 않습니까? 인구 30만이 넘던 동구가 쭉 줄어들어가지고 인구 10만에서 갈랑갈랑 지금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통상적 방법을 지향하고 기왕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 그 지역 중에서 월드컵 경기장, 주 경기장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재개발 방법으로 이 선수촌을 해보자. 그게 어디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만약 저한테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딱 하나만 꽂아라, 그러면 저는 단연 유대 선수촌을 얘기합니다. 전부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 그 지방 건설 연기 전망 없다, 해봐야 손해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건 절대적인 시한이 묶여 있으니까 2015년 4월까지는 끝이 나야, 그래야 7월 1일 경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자빠져 버리고, 심지어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1위 업체부터 50위 업체까지 일부 물량을 분양이 안 되면 시가 사주겠다 하는 공문까지 보내는데 전부 손을 놔버린 것을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임태희 그 비서실장 청와대 그분 그만뒀습니다만 2번이나 현대건설에 전화를 해줬어요. 이를테면 등등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는 건설 분야에 현대건설이 이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비롯해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지금 이제 광주는 지금 느긋합니다만 전남은 한석이 줄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경계조정 안 했다면 광주의 국회의원 동구가 없어지고요. 서구 2개인데 하나로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장하다 보니까 동구도 살아났고 서구도 그들이 있게 됐고 8명 국회의원이 정수가 그들이 유지됐습니다마는 명행규 장관이 제가 이제 언젠가 작년 봄인가 만나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앞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배님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단 한 건도 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는데 모두가 합심하고 양보해서 이뤄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야구장, 돈 1,000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야구장 질 거 아닙니까? 한때 무슨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야구장을 지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민자가 유치되겠습니까? 엄청난 이권을 조약하는 거지요. 그런 거 없이 제대로 하려니까 1,000억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국가에서 300억 따왔고 기아에서 다행히 감사하게 300억을 내줬고 나머지 400억도 원래 이제 야구가 2015년 유대 경기 종목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 벨기에를 가서 브루셀에 가서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 그 총회에 참석해서 개최지 시장으로서 야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왜냐? 대한민국은 스포츠 가운데 여러 스포츠가 있지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광주는 야구의 도시다. 그 야구 도시에서 세계 대회를 하면서 그 야구 하나 안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원래 20개 종목인데 플러스 1 야구를 집어넣어서 야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제 경기를 하게 되면 또 국비를 끄집어올 수 있는 이제 건덕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0억 정도 국비를 더 끌어오면 뭐 시비 큰 부담 없이 한 1,000억짜리 야구장 생기게 돼 있고요. 또 모두 도와주셨습니다만 광주 FC 16개 시도 대부분 다 축구단이 있는데 우리 광주만 없어도 되겠냐? 그런 축구단. 평동의 군 훈련장 60여 년 동안 우리 광주 이제 나름대로 국방상 이유 때문에 물론 군 훈련장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장성 상무대가 생겼고 상무대 내에 어차피 한 900만 평의 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노력 설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국방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공문도 주고받았고 그 문제 관련해서 장성하고 영광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동에 있는 훈련장이 장성에 가서 새로운 훈련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평동에 말하자면 포사격이 이미 상무대, 장성 상무대 안에 있는 포사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병합동 훈련장 해서 한 980만 평, 1000만 평 되는 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병, 포병, 기갑학교, 그 다음에 전부 이제 함께 쓰는 훈련장인데요. 거기에서 이미 직사포, 또 뭐 소총 사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은 평동에 있는 훈련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하자면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뭐냐? 울타리 경계로 해가지고 조금 주의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야산 그리고 농토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제 군에서 한 100만 평 요구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 한 19만 평까지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으로 이제 장성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평동에 200만 평 군 훈련장 떠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동안 또 우리의 어머니 산이라고 다 그러지요. 무등산, 이 정상에는 방공포 1차적으로 이제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고 아시는 대로 지난해 2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봄에 2번, 가을에 2번, 4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떠나는 게 좋지 않냐? 떠나자. 대략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어서 민선 4기에서 5기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그런 사안들, 골치 아픈 그런 일들,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일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마무리까지는 덜 됐지만 거의 뭐 방향을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위에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자 이런 목표하에 저 자신이 열심히 뛰었고 제가 뛰다 보니 우리 공직자들이 안 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뛰었고 또 뛰다 보니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호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모처럼 뭐 광주가 시청이 한다고 그러니까 지켜보자. 그래 박수 한번 보내보자. 성원하자. 이렇게 모두 도와주셔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존경에 맞이하는 유엘 우리 회장님 아까 찬사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상만에서 실제 48개 분야에 상을 받았고 315억 상금만 타왔거든요. 그 상금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 일자리 만드는데, 달동네 소방도로 넓히는데, 여기저기 작은 도서관 짓는데 그렇게 쓰기로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또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기분이 좋은 것은 한국은행 이렇게 통계를 보면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어요. 그리고 이게 신문 제하의 보도 내용을 보면 참 살기 좋은 곳 광주. 광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활비가 싸고 주거비 같은 것은 서울의 25%밖에 안 됩니다. 대구나 대전이나 우리가 동일상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그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 또 교육비 이런 것도 싸고 거기에 비해서 결과물은 교육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요. 수능시험 어쩌다가 1등이 아니라 수능시험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1등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그 영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전 세계 IQ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국가별 평균 지수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평균 지수 보면은 IQ 100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우리 IQ 100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평균을 내서 그런가 봐요. 미국이 9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just 100.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독일이 102. 그리고 이제 1등은 홍콩으로 돼 있던데 홍콩이 108. 2등이 코리아, 대한민국이 107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주석을 달기를 홍콩은 온전한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코리아, 대한민국이 1등이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고장이 어디냐? 단연 광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찬사한 것보다는 수능시험 결과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달달달 외웠던 선생님이 잘 가르쳤던 선천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종자가 좋았던 어쨌든 국가가 인정한 제도를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1등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머리가 좋은 거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도시가 광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은 도시가 광주. 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도시가 평균적으로 보면 광주지요. 21세기 머리가 좋아야 먹고 산다는데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광주가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못 산 것이 비정상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많지요. 우리는 흔히 정부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탓할 거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공직자 집단, 정치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요. 정부를 설득했든 못했든 국가 권력이 경상도로 갔든 우리한테 왔든 가장 머리가 좋은 광주가 가장 잘 살아야지요. 어찌됐든 간에 참 그렇게 우리는 희망찬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성과 속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광주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복지부 통계를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강한 시도가 어딘가? 광주다. 그건 또 점수까지 발표했어요. 광주가 79.9, 그리고 2등이 서울인데 71.3, 그리고 대전이 3등인데 68.7. 그러니까 2등부터는 이제 거의 붙었어요. 이렇게 1등만 쭉 올라가서 79.9, 80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팩트가 있는데요. 우선 광주가 성인병 발병률이 가장 낮습니다. 암, 대장암이니 유방암이니 성인병 발병률이 낮고 또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속에 미세먼지 또 하황성 가스 등등 이런 것이 가장 적어서 대기질이 가장 맑고요. 광주가 가장 깨끗하고 녹지대가 가장 넓고 의사수 대 시민수 비율로 보면 광주가 의사가 가장 많고요. 1인당 비율로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은 광주가 두 번째고요.
경남이 더 높더라고요. 우리가 81.7세로 돼 있던데요. 그래서 종합 점수를 보면 우리가 1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건강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해 우리가 얻었던 결과물입니다. 기분 좋으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CEO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분명코 우리 광주는 이제 더 이상 소비도시가 아닙니다. 생산도시입니다. 생산도시 중에서도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최종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135억 불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GRDP도 작년 말 GRDP가 나오려면 금년 말쯤에야 가능합니다만 대개 추산해 보면 한 27조쯤 됩니다. 그러면 135억 불이 수출이니까 전체 우리 경제 규모가 27조니까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 한 55%가 수출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이런 도시가 어째서 소비도시입니까? 아직도 그러나 외지에서는 광주하면 아이고 특별히 생산 시설도 없고 그냥 맨날 민주화 투쟁한다면서 데모나 하고 어쩌고 그냥 이렇게 잘못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 광주는 대단히 미래지향적 수출 중심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삼성전자 참 최동석 고문이 오셨습니다만 삼성을 비롯해서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또 엠코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업입니까? 그런데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이 대기업들이 수출의 한 90% 대부분을 그냥 대기업들이 딱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알토란 같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막 올라와서 수출 상품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염홍섭 회장님께서 자랑 삼아서 도미니카 저기 먼 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 전신주를 작년에 꽤 팔았다고 자랑하시던데 이렇게 말하자면 수출 품목이 엄청나게 다변화됐습니다. 광통신, 소위 소형 분배기, 스프리터 그것이 핵심적 기술 아닙니까? 존경하는 우리로 광통신 김국우 회장님 계십니다만 이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소형 스프리터 시장에서 90%를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로 광통신을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1999년, 2000년에 그때 광산업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대구는 섬유한다고 그러고 부산은 신발한다고 그러고 경남은 늘 했던 것처럼 창원 중심에 기계산업 한다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자. 똑같은 산업 계속 투자해봐야 중복 낭비이기 때문에 좀 특화하자. 그래서 시도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광주는 뭐 될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 당시 돌아가셨습니다만 광주과기원회 교수 한 분께서 20세기는 IT 전자시대인데 21세기가 되면 인간이 만든 빛, 레이저, 불빛 이런 광전자시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 광산업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포토닉스 인더스트리 광산업 신청을 해서 당시에 산업자원부 산자부가 광산에 뭔지도 모르고 홀라면 해보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화순에 탄광이 있는데 화순 탄광 광맥이 광주까지 어디 뻗쳐버리는가? 그러면 광주 어디다가
이렇게 광산한다는 얘기, 뭐 동구해인가? 뭐 어디 남구해인가? 그렇게 희장한 것이 광산업 아닙니까? 근데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광통신, 그 중에서도 이 스프리터 시장, 놀라운 일입니다. 전부 수출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LED, 또 금융산업, 또 부품산업, 기계산업, 이런 쪽에서 막 수출 품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수출은 내용이 굉장히 견실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아주 우리에게 희망적입니다. 또 고용률, 뭐니 해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사회, 그 사회가 멋진 사회고 행복한 사회지요. 그런데 우리 고용률이 보면 7대 도시 가운데 서울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대 도시 가운데 우리가 늘 잘해야 6등, 그러면 7등 이렇게 됐거든요. 1, 2, 3등은 그냥 자기끼리 돌아가면서 섭니다. 서울, 인천, 울산 세 군데가 늘 돌아가면서 섭니다. 아신 대로 서울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인천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솟아오른 중국 때문에 중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울산은 뭐 이리저리 뭐 공장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1, 2, 3등은 늘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4등, 5등을 대전하고 대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6등, 7등을 광주하고 부산입니다. 늘 고정적으로. 누가 7등 면하냐 그 싸움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 벌써 제가 이제 민선 5기 1년 6개월 딱 됐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복지의 시작과 끝도 일자리고 경제의 시작과 끝도 일자리고, 우리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일자리. 노래를 불렀더니 작년 9월부터는 우리의 고용률 순번이 4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등, 7등 하던 것이 지금 4등, 5등 하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1년간 경제성장 추세도 제조업 분야의 실질 성장을 보면 우리가 8.5%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CEO 여러분께서 정말 구슬땀을 흘려주신 그런 결과고, 우리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하는 대단히 소중한 징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멋진 일이 있었지요. 5.18 우리 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 UN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정말 몇천 배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세계 기록유산이라 하는 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도 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없애면 안 된다. 잘 보존해라. 세계 사람들이 존중해라. 그런 것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거든요. 불란서의 뭐 인권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런 것들이지요. 그 판결이 올라갔단 말이죠. 작년 9월 7일 날 데이비슨 헵번 의장이 광주에 와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등재가 됐냐? 유네스코 UN 유산이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유산, 두 번째는 자연유산, 세 번째는 기록유산, 그러거든요. 문화유산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다 그러면 인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유산 상당히 어렵고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그리고 뭔가 고고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밸류,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우리 무등산에는 주상절리,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이것을 지금 자연유산 등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난점이, 세계에서 이제 유니크하다, 오니 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리학자들 공통된 의견은 해안가는 저렇게 돌기둥이, 주상절리라는 게 돌기둥 아닙니까? 돌기둥이 많이 서 있지만은 이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돌기둥이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은 아마도 광주 무등산밖에 없을 것이다,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난점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정부가 신청자입니다. 정부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유산은 정부가 신청할 수도 있고 민간 단체나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가해정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는 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정부더러 5.18 기록물을 세계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좀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정부가 신청해 주겠습니까? 그 깔아 뭉개버리지. 그래서 정부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민간 베이스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청해서 된 것이 우리 광주 5.18 기록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값진 것이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만장일치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감동 받았냐? 80년 5월 당시에 시민들이 쓴 일기가 많이 수집이 됐습니다. 제가 94년, 95년 임명직 마지막 광주시장 할 때 그때 5.18 민주화운동 사료실을 만들어서 시청에서 전부 시민들 것을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그때 피 묻은 태극기도 나왔고요. 담피, 군화, 일기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그걸 쭉 보존해 놨다가 신청한 것인데, 물었더니 그 여고생 2학년 학생이 쓴 일기인데요. 볼펜으로 막 이렇게 남편을 써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폭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폭도가 아니다. 총을 들었지만 폭도가 아니다. 왜냐? 은행이 안 털렸으니까. 우리는 은행이 털릴까 봐서 순번제로 지키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시 선교사가 주한 대사를 통해서 미 국무장관한테 보낸 메모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소위 이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 시민군이 치안을 담당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건데요. 광주는 질서를 되찾고 있다. 총은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다. 음식은 부족함이 없이 나눠 먹고 있다. 헌혈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묘사된 이제 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그 당시에 양동시장의 아줌마들이 솥단지 들고 금남로 나와서 밥에서 김밥 말아서 나눠줬고, 양동시장 아줌마가 그러니까 대인시장, 남강주시장 아줌마도 따라서 했고, 모두 헌혈했고, 그리고 놀랍도록 흔히 민주화운동의 역작용으로, 투쟁의 역작용으로 폭력, 방화, 파괴, 강도, 절도 이런 게 수반되기 마련인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뿅 갔다, 감동했다, 이런 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장일치로 그냥 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치의 측면에서 늘 그래 민주인권이 밥 먹이냐, 그것이 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5.18 하면 제발 좀 그만해라 그만, 이제 이런 그 반대적인 비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5.18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동지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치 중심의 사회를 지향해 왔거든요. 절대 왕권에 대한 농민들의 소위 토지 환원하기 위한 투쟁, 농민혁명, 내나 크게 보면 이제가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 일제 때 학생들이 봉기했던 광주학생 독립운동, 민주화 여명기 1960년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도 이 광주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철까지 처음 확인이 됐어요.
1960년 3월 15일 12시 42분에 금남로에서 당시에 그 데모의 이름이, 신문에 난 데모의 이름이 장송 데모입니다. 장송, 송장 띠 입고 가는 데모다 이거지요. 그리고 나게 된 배경이 양동에서 공개투표를 했더라고요.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1960년 3월 15일 날. 이기붕 다 부통령 찍으라고 이제 명령이 하달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하면서 이기붕 이렇게 찍었다고 공개투표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광주의 청년들이 분기해서 금남로에서 최초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마산에서 데모를 합니다. 마산이 4.19 혁명의 진원지로 이렇게 역사에 각인이 된 것은 김주열 군이 어쨌든 희생당하고 사망해서 그런 거지요. 어찌됐든 4.19 민주혁명도 따지고 보면 맨 처음 광주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5.18 민주운동, 말하자면 가치 중심의 사회를 지향해 온 거지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역사의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뭘 붙들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적보다도 강합니다. 그 가치 중심의 사회가 UN, 유네스코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죠. 광주의 민주역사가 세계의 민주역사가 된 거지요. 그런 자랑스러운 영광을 지난해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세계 UEA에서 세계 도시환경 정상회의, 제가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본 경험도 없고 머리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슴팍에 안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흘러가는 건 흘러가지요. 눈앞을 지나가지요. 눈앞을 지나갈 때 확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지나가 버리면 그뿐이죠. 제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이제 건덕지는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심정을 해보자. 그래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지요. 123개 세계 도시의 책임자, UN 산하 기구의 대표들 광주에 모여서 지구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시라는 공동체,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결론은 도시 CDM 체제를 만들자. 도시 단위로 CO2,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노력을 해서 이만큼 줄였다. 그러면 줄인 양을 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팔도록 하자. 유엔이 그 일부를 기금으로 사주도록 하자 하는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국제 탄소 배출 거래소가 지금 13개가 있는데요. 연간 재작년 2011년에 1억 1,300억 불, 1,300억 불어치의 탄소가 이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교토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금년까지 1990년 대비 5.6%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대상은 아니지요. 주로 이제 G7 국가들이 그 대상인데 미국은 중간에 빠져버렸죠. 어쨌든 약속한 양에 비해서 못 줄이게 되면 못 줄인 양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여러 가지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많이 줄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유엔에 등록해야 됩니다. 유엔에 등록된 그 업체에서는 탄소 배출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무슨 화학공장 하면서 기계 공정을 바꿔서 기계 공정을 바꾸기 전에는 연간 CO2가 10,000톤이 생산됐는데 기계 공정을 바꿔가지고 100톤밖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9,900톤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략 1톤에 한 10,000원가량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엔에 자치단체 가운데는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뭔 등록을 했냐면 가로등을 일반 보통등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 LED로 바꾸면 보통 전력 소모가 일반 등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적게 될 거 아닙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쓰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되거든요. CO2가.
아시는 것처럼 CO2하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하고 이게 섞어져 가지고 지구를 뜨겁게 하고 온실가스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범이 이제 CO2거든요. 그러니까 CO2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핵심인데, CO2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과정을 보면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다는 말이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면 CO2가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CO2가 적게 줄어드는 것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그것이 유엔에 등록이 돼서 그걸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로등을 이걸 이제 이렇게 LED로 바꿔서 하면 이만큼 CO2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다 근거를 만들어서 유엔에 등록을 했지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상회의를 해서 대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또 하나 뭐가 떨어졌어요. 유엔에서. 유엔 산하의 환경 문제를 가장 그 권위 있게 다루는 기구가 UNEP입니다. UNEP에서 광주가 GEO5 회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달 지금 1월 30일 날 31일, 2월 1일 2박 3일로 GEO5 회의를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5년에 한 번씩 소위 지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한다 하는 것을 유엔 주관하에 90개가 넘는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GEO5 회의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오거나 뭐 장관이 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환경의 전문가 대표가 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해 UEA 정상회의를 잘 하다 보니까 광주가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네, 괜찮으네, 쓸만하네 해가지고 광주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떡이 하나 온 거지요. 이달 말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한 100개국 90개가 넘는 나라 대표,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선 100개 정도 되는 이 나라의 대표들이 바로 우리 광주에 와서 그런 GEO5 회의를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제 모두 뽑아주시고 참 도와주셔서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세 가지를 지금 가슴에 이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광주 공동체 가치의 위대함,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삼성, 현대, 우리 기업 참 대단하다, 저절로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광주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도록 한 원동력을 만든 그런 고장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다. 머리가 좋아서 첨단 과학산업, 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발전 전망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한마디로 통합니다. 명함 내밀면 이 사람 통하듯이 광주를 그렇게 쉽게 짧게 설명하면 금방 통한다고요. 광주 공동체 가치의 재발견. 두 번째는 하면 된다. 구설땀을 흘리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처음에 제가 그것을 축게 들었을 때 심지어는 유치위원회 위원까지도 그 같은 회의석상에서 너무 그냥 우리가 실망 말고 안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도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MB가 어쨌든 충청권 공약을 해버렸고 이렇게 저렇게 세종시 문제 때문에 기분이 틀려서 상에서 이제 백지화 한다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 TK가 가져가려고 형님 등등 해서 난리고, 그런데 우리 호남이 광주가 연고도 없고 기반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떠드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제가 과학자 참 뵈려고 서울에 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또 그냥 사정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냥 광주 그 광역시장이라는 사람 징어다 징해, 그런 평이 과학계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참
저도 반풍수 비석이 돼가지고 하도 많이 과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과학적 용어를 막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이공계 나왔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상당히 많이 안다고 이제 그런 평도 들고, 그리고는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나가면 결국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각벨트 같이 하자, 같이. 이게 뭐 우리 광주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광주,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삼각벨트 하자. 그렇게 되면 영호남, 충청권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그리고 세계 도시는 내륙 도시고, 또 R&D 특구 지역이고, R&D는 응용기술이라면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이니까 기초과학을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대통령한테 독대를 신청했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안 돼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또 한 2번 써서 막 보내고 그냥 뭐 별별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번호는 아니지만 캠퍼스 6천억 따왔잖아요. 아까 광산업 10년간 했는데 정부로부터 4,300억 받았거든요, 광산업. 그런데 기초과학,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한 몫에 6천억 딱 따왔으니까 아주 잘 된 거지요. 근데 이제 좀 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에 보면 5가지를 딱 이렇게 평가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산업 및 연구시설의 집적도, 우수한 정주 환경, 국내외 접근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마지막에 집안의 안정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집안의 안정성이 왜 들어갔냐면 중연 가속기를 4천억짜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연 가속기는 양쪽에서 막 회전 돌다가 거기서 불꽃이 나와서 레이저가 나와서 이 두 불꽃이 꽝 부딪히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스파크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그 중연 가속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의 안정성, 지진이 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삼국시대 이래 지금까지 우리 광주, 전남, 전북까지 호남의 내륙 지방은 진도 2.0 이상 지진이 단 한 번도 난 일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땅 울림 현상이 이제 지진 아니겠습니까? 땅 울림 현상 통계를 딱 뽑아서 또 발표한 교수도 많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경상도, 충청도는 땅 울림 현상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옳거니 집안의 안정성 우리가 100점 맞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의 공문과에다 받아가지고 평동에는 200만 평, 그거 아주 지금 군사보호구역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땅값이 싸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반은 100만 평은 11억을 사가지고 즉각 주마, 정부를 주마. 그리고 얼마나 공사하기가 쉽냐, 뭐 보상도 필요하고 국가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구시설의 집적도 그런 쪽 우리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내 접근성? 아니 서울에다가 안 줄 바에는 그건 뭐 지방은 다 마찬가지고 우수한 정주 환경?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고 그래서 점수를 제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1등 된다 그랬지요. 근데 이제 딱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집안의 안정성은 법에서 보도록 평가 항목에 법에 되어 있는데 빼버렸잖아요. 빼버려. 그냥 포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 부지 확보 용이성. 우리가 내놓은 200만 평은 재해버리고, 우리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 지금 과기원 뒤쪽,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첨단 3단계, 거기에 평당, 이제 자기들이 계산해서 60 몇만 원인가? 이렇게 비싼 땅값 딱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해가 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1세기 우선 프로젝트 해서 21개 과제를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올라가려면 21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21개 프로젝트를 보니까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5천억 돼 있더라고요. 지금 새로 만들려는 이 대전의 중형 가속기는 4천억짜리인데 5천억 돼 있어. 그 보니까 중형 가속기는 이 딱 2개의 레이저가 부딪혀서 되는 것인데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는 막
큰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50개의 불꽃이 나오더라. 50개. 그럼 이 불꽃 하나하나가 실험실입니다. 이 불꽃에서는 의료관계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불꽃에서는 농업생명을 하고, 이 불꽃은 물리구조학을 하고 어쩌고.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다목적 가속기, 차세대 다목적 가속에 있어야 한다고 다 그래요. 그것을 죽게 하면 살기로 이제 붙잡고, 자, 대전에는 어쨌든 중요한 가속기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고 포항에는 형님이 노력해가지고 방사강 가속기가 2개 있거든요. 지금 영남에는 2개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경주에는 양성자 가속기라고, 그건 이제 들어갈만 하지요. 왜냐하면 그 원전, 찌꺼기, 방사선, 폐기물, 이것을 모으는 장소에다가 정부가 양성자 가속기라는 좋은 시설을 주겠다. 공고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주가, 우리 하겠다. 그래서 그럼 찾아갔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그 조그마한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립자 가속기라고. 그래서 영남에는 가속기가 많이 있고 충청권에 이제 곧 들어가니까 없는 데가 호남 아니냐, 호남. 그러니까 이게 과학벨트 캠퍼스 왔으니 이제 거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니 우리한테 차세대 가속기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붙은 거 아닙니까? 붙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지금 이제 금년에 5억이 됐지요. 그게 이제 참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 김영진 의원 딱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계리에 이제 작년의 경우에 우리 강기정 의원이 민주당 책임인 애계리 간사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도와가지고 5억이 됐는데, 그 5억이 5천억짜리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본계획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뛰니까 되더라, 하면 된다 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 경험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 아닙니까? 단 하루 사이에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몇 시간 사이에 또 몇 분 사이에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다른 지역도 천천히 가고 다들 놀고 낮잠 자면 우리도 쉬어가면 되지만, 다른 지역이 뛰니까 우리 지역 안 뛸 수가 없지요. 더구나 우리 잠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지금 제가 몇 시까지 다 돼갑니까? 30분까지. 저 뒤에서 한두 분이 일어나셔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 뭐 지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어쨌든 대표적인 것이 지금 LED일 겁니다. LED. 우리 최고문님 계십니다만 작년, 재작년 삼성이 갑자기 LED에 4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삼성이 저러지? 그 다음에 또 포스코가 LED 투자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동부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SK하고 하나가 이제 또 LED를 진출하니 어쩌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미국에서 금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데요.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전통적인 형광등, 백열등 이런 것은 금년부터 생산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전기만 많이 소모되고 수명이 짧은 전기 기구는 생산을 못한다고요.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형광등, 백열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기왕에 쓰고 있던 것도 전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전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구를 생산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쩌란 얘기냐? LED밖에 없어요. LED. 결국 가는 길은 LE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GE, 필립스, 오스람 세계적인 대기업이 막 지금 LED 뛰어듭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LED 관련 광주 업체가 135개 업체가 있는데 아니할 말로 10여 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쓰러진 기업도 적잖게 많고 겨우겨우 명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 막 좀 돈 좀
만져볼까 하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이 막 뛰어드는 추세에 접었단 말이죠. 그러면 1, 2년만 눈 깜짝 해버리면 완전히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저가업종 그 제도를 정부가 복원한다고 저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LED를 집어넣자 하는 것. 또 하나는 빨리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물량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량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니까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죽게임 사기로 뛰었지 않았습니까? 뛰다 보니까 대여가 하나 걸린 거지요. 미국 CBS 뉴스 채널 회사입니다만. 그런데 미디어 그룹인데 이제 가장 큰 건 광고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영화도 만드는 그런 종합적인 미디어 회사인데 미국 CBS가 미국 전역에 있는 광고판이 무려 350만 개 광고판이 있어요. 5개 광고판을. 그 5개 광고판에 불빛을 비치할 거 아닙니까? 투광기. 근데 지금 현재 투광기는 메탈 할라이드 등 해서 이제 굉장히 뜨겁지요. 그리고 이제 할로겐 등입니다만. 그 메탈 할라이드 등이 이 불빛이 강력하게 나오지만 대신에 수명이 짧습니다. 1년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00W를 가지고 16,500루스의 불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이드 인 광주의 LED로 바꾸면 5년간 품질을 보장해주마. 5년간. 정말이냐? 아, 정말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400W 지금 하고 있는데 400W를 200W 이하로 낮추겠다. 그래서 5년간 보장해준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시장이 약속할 수 있냐?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했던 것이 350만 개 고박이 보통 광고판 하나에 이제 9개까지 들어가는데 적은 건 3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개 고박이 500불 하니까 52억 5천만 불이 나와요. 우리 돈 따지니까 5조 7천원 아닙니까? 그 투광기가.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이제 보내봐라. 이렇게 됐는데 그런 투광기가 있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죽기 하면 살기로 MOU 체결해 놓고 참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LED 관련 참 최고의 기술진을 모셔다가 광주 TP에서 계속 이제 설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자, 그럼 칩을 몇 개 넣을 것이냐? 다 아시는 것처럼 LED는 이제 칩 아닙니까? 칩에다가 저일로 붙이면 막 이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지요. 이런 투광기에다가 LED 칩을 몇 개 박을 것이냐? 120개, 150개, 50개, 40개 왔다 갔다 왔다. 이틀에 한 번씩 CB에서 기술진하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주고받고 그럽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다. 너무 많지 않냐?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86개로 이제 확정해서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칩에서 이 각도를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각도를 잘 잡아야 광고판 전체가 이 빛을 받기가 동시에 딱 때릴 거 아닙니까? 각도를 안 잡아놓으면 빛이 비쳐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어떤 데는 그냥 굉장히 밝고 어떤 데는 어두고도 히져버리고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각도를 그러면 각도를 한참 잡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돼서 500불에 맞추려면 그래도 원가가 한 300불 이하 250억 불 이렇게 돼야 왔다 갔다 좀 이익이 남을 텐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86개를 다시 이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10개 모듈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모듈을 만들 때 미리 각도를 잡아서 쫙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했어요. 됐다. 200W로 해서 보니까 이제 16,500룩스 이상이 나와요. 됐다. 그랬는데. 그러고 우리 광기술을 비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5년 이상 품질이 보장되고 아주 뜨거울 때 아주 찰 때 이렇게 다 그 실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하에서 또는 그냥 40도 이상 더운 데서 딱 해봐도 튼튼하고 됐다. 그런데 이제 요거 그대로 보내버리면 나중에 먼지가 끼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뚜껑을.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빛이 잘 투과되도록 투명한 뚜껑을 만들자. 뚜껑을 만들어 딱 씌웠는데 빛이 투과가 한 20,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없을 때는 16,500룩스가 나왔는데 뚜껑을 씌워버리니까 이게 한 14,000룩스, 12,000룩스 또 이제 틀려야 안 돼. 그럼 낙심천만 기술진들이
이상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해봐야 어쩔 것이냐.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를 뒤져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체인데 이게 투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재질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아요, 세계에다가. 우리 LG화학에서 그걸 사다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에서 그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그랬더니 무려 투과율이 96% 그대로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지금 보내가지고 목화, 미국에 오는 전기제품은 UL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차원으로 LA에다가, 본사가 LA에 있어서 LA에다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만 LA CT에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지금 승인 신청을 넣어놨는데요. 승인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보내는 거지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콘택트가 끝나서 MOU 체결한 이후에 한 달도 못 돼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CBS에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대한민국 광주 뭐 어디서 만들지 모르겠다마는 그 중소기업들이 오게 되겠냐, 더 싸게 우리가 더 잘해주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고맙게도 그게 단순한 MOU가 아니고 그 시장하고 바인딩 MOU를 맺어서 광주가 우리가 요거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충족을 하면 우리는 그 광주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제가 이제 특허청에다가 메이드 인 광주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머리글자 MIG 해서 MIG라는 상표를 지금 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이제 MIG라고 다 찍어서 가는 거예요. 메이드 인 광주. 뭐 그래 놨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침체됐고 때로는 억압도 받고 소외도 받았지만 이게 하늘에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높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역사를 술리고 섭리인데 이제야말로 광주가 상생할수가 됐다, 지금 뛰어야 한다 하는 강한 나름대로의 소명의식, 그런 걸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추세하에 최선을 다해서 뛰겠고요. 특히 금년 뭐 일자리 창출 최대 역점을 두면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 최소한도 100개 이상 기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해리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 163개 기업 가져왔습니다만 금년에 100개 기업 이상은 또 이렇게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고요. 수출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몫입니다만 150억 불 이상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기왕의 타조는 인권도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금년에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요.